20번 봅시다. 경기 변동. 건설 경기 실사 지수가 지난 4월을 저점으로 하여 계속 상승하는 것은 계절적 변동이 될 수가 없죠. 자, 경기는 4개의 순환 국면이 저점, 정점, 멀티플레이하면서 경기가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상승, 하강을 이렇게 반복하는 거. 이게 바로 순환적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계절적 변동이 아니고 순환적 변동을 뜻하는 거죠. 4개의 국면이, 순환 국면이 반복된다는 거야. 그 4월을 저점으로 해서 경기가 상승한다. 그럼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 국면으로 진입을 했죠. 그리고 또 상승하다가 정점을 찍고 나면 또 후퇴 국면으로 진입하겠죠. 경기가 저점을 찍고 상승 국면으로 진입했으니까 상승, 하강, 상승, 하강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바로 순환적 변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순환적 변동을 뜻하는 점이니까 틀려 있고요. 2번부터는 다 맞는데 이제 2번, 3번에서 비순환적 변동, 이 비순환적 변동에 장기적 변동, 추세 변동, 무작위적 변동, 또 계절적 변동 이런 게 있죠. 그 2번에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건축물이 파괴되자 건축 활동이 예기치 못한 호황을 누리는 것은 무작위적 변동이죠. 그러니까 이 무작위적 변동은 외부 요인에 따라 경기가 변화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태풍으로 인해 그랬잖아, 그죠? 태풍, 지진, 홍수, 또 정부의 정책 이런 외부 요인에 따라 경기가 변화되는 걸 말 그대로 무작위적 변동 또는 불규칙 변동, 다 같은 말이에요. 불규칙 변동 또 또 뭐라죠? 우발적 변동이라고 하면 이 동의어를 다 기억해야 돼요. 학자마다 다 다르게 용어를 내니까 우발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불규칙 변동 같은 말입니다. 태풍, 전쟁, 지진, 홍수, 테러, 또 정부의 정책과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경기가 변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의 거기 계절적 변동은 1년을 단위로 해서 경기가 주기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1년을 단위로. 그러니까 대학 앞에 하숙집이나 원룸 경기, 또 봄, 가을의 이사철 경기처럼 이렇게 1년을 단위로 주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계절적 변동 또는 계절적 변동, 방학 때 하숙집 경기라든가 봄, 가을의 이사철 경기를 연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추세 변동, 추세 변동을 이제 장기적 변동이라고도 합니다. 장기적 변동이나 추세 변동 같은 말이야. 이거는 이제 보통 50년이나 그 이상에 걸쳐서 한 번씩 나타나는 건데 특정 지역이 개발되거나 재개발되었을 때 이 개발이나 재개발로 나타나는 경기를 장기적 변동 또는 추세 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3번까지는 그러니까 2번, 3번은 전혀 하자가 없죠. 4번, 5번에서 이 회복 시장하고 상향 시장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이죠. 가격이 상승하는 이 회복하고 상향 국면은 사두면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지? 매수인은 많아요. 매수인은 많으나 매도자가 기하다. 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매도자가 기하니까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하게 되고 또 중개업자도 매도자를 중시하는 쪽으로 부동산 활동을 합니다. 근데 가격이 하락하는 후퇴 국면이나 하향 국면이 되면 이 가격이 계속 하락하니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팔고자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도자는 많으나 매수인이 귀한 거죠. 그래서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또 중개업자도 매수자를 중시하는 쪽으로 부동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회복하고 상향처럼 이 가격이 상승하는 단계에서 과거에 거래된 사례는 하한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 후퇴하고 하향처럼 가격이 하락하는 단계에서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선이 아니고 상한선으로 작용을 한다. 요거 국민별 특징에서는 요거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4번하고 5번에 하한선이냐 상한선이냐,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하느냐, 매도자를 중시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국민별 특징에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22번에 효율적 시장. 올해는 효율적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 자체에서 이제 그 강성, 약성, 중강성 시장의 특징을 이해하고 또 어떤 경우에 초과를 획득할 수 있는가를 구분하는 데서 서술형 문제가 한 개 나올 수 있고 올해는 서술형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22번처럼 정보 가치를 계산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 22번 문제는 그냥 나올 확률이 90% 이상 된다고 보시고요. 유형을 해결하고 계셔야 돼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21번에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 이걸 바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은 어떤 정보가 공개됐을 때 그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가격에 반영되는가. 이걸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그게 바로 효율적 시장이죠. 그러니까 1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1번이 바로 효율성은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가격에 반영되는가, 이걸 효율성이라고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효율적 시장은 이제 약성, 중강성, 강성 세 개가 있는데, 이번에 강성 시장은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돼 있죠. 고로 투자 분석만 잘하면 정상 이상의 초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투자 분석을 잘 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 강성 시장이죠. 그죠? 모든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됐으니까 일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되어 있고, 두 번째,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과대평가나 가소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고 어떤 시장이죠? 가소평가나 가대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해서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거래가 비공개적이다. 거래의 은밀성이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아직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남았잖아. 그지? 약성이나 중강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 약성 시장도 현재나 미래 정보가 남아 있고, 중강 시장도 미래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정보를 하려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잖아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는 말이 과대평가나 가소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하고 가격 왜곡이 발생하기 쉽다는 뜻이죠. 이 2번 질문은 바로 부동산 시장을 뜻하는 질문이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 가치만큼 정보 비용이 투입되는 시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가 정보의 가치가 1,000만 원이다. 그 모든 투자자가 똑같이 1,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가치만큼 정보 비용이 투입되다 보니까 수익을 남길 수가 없지. 그러니까 누구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 이 초과이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 말이야. 그럼 초과이윤이 없다면 가소평가나 가대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 가소평가나 가대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 하죠. 근데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니까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죠.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고요. 이 약성은 현재 정보를 활용하는 기본적 분석을 한다거나, 현재 정보를 활용하는 기본적 분석을 하거나 미래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 약성효율적 시장이죠. 그지? 그럼 5번의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 여기 새로운 정보라는 게 뭡니까? 현재 정보를 뜻하는 거예요. 현재 정보. 그 현재 정보가 바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이죠. 고로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는 투자 분석을 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죠. 여기서 공표된 자료라는 게 뭡니까? 이미 공표된 자료가 과거와 현재까지 정보를 뜻하는 말이야. 공표된 자료는 과거와 현재까지 정보가 공표되어 있고 미래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공표된 자료는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까지 정보가 가격이 반영됐잖아요. 그럼 이미 공표된 자료인 과거나 현재 정보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지. 그리고 이 중강성은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활용할 때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 그게 중강성 시장이죠. 그지? 최소한 이 세계 효율적 시장에서 어떤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가, 그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뭐가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자동적으로 달성이 됩니다. 완전히 성립하는 순간 그 시장은 언제나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달성되죠. 그러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당은 완전히 되는 경우도 있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의 승입 조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는 시장이라,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도 모두 다수 존재하고 상품도 동질적이고 또 시장의 진입과 퇴거도 자유롭고 정보도 완전해져 있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럼 정보가 완전해져 있으니까 아니 모든 정보를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 할당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그럼 여기서 이제 딱 구분해야 될 게 있죠. 부동산 시장은 첫째 정보 비용이 수반됩니다.
정보 비용이 수반되고 또 부동산 시장은 초과 이윤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는 뭐냐? 아직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동산 시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가 없죠. 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불안정 경쟁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정보 비용이 수반되죠. 그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고 뭐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부동산 시장은 초과 이윤도 획득할 수 있죠. 그 이유는 할당 효율 시장이 달성되면 초과 이윤은 누구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아직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이유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 이것도 이유가 바뀌면 안 돼요. 꼭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뀌었잖아 지금 이유가.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시장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이유는 할당 효율적 시장만 되면 누구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어요. 근데 아직 부동산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초과이윤을 획득한다 그 말입니다. 이 효율적 시장에서는 저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시험 포인트예요. 그럼 22번에 A 지역에 접하여 도시군 계획 시설이 개설될 확률이 60%다. 자, 여기서는 개설될 확률을 항상 시험해줘. 개발될 확률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야? 개발 안 될 확률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정보가치를 구할 때는 개발될 확률이 아니고 개발 안 될 확률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시험에는 개발될 확률을 몇 프로 이렇게 해주거든. 그럼 개설될 확률을 60% 줬으니까 개설이 안 될 확률이 40%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개발 안 될 확률이 40%고요. 1년 후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2억 9,600만 원. 개설이 안 되면 1억 1,450만 원인데 정보가치, 정보 비용의 현재 가치, 정보가치를 구하라 이 말이야. 단 요구 순위는 10%고 기간이 지금 1년 후가 나왔죠. 잘 들어요. 기간이 1년 후가 나오고 요구 순위 10%가 나오죠. 그러면 요 분자를 1.1로 나누면 그게 정보가치입니다. 분자를 1.1로 나눠주면 기간이 만약에 1년 후가 나왔는데 요구 순위 20%가 나왔다. 그럼 분자를 뭐로 나누면 될까요? 1.2로 나누면 됩니다. 기간이 2년 후가 나왔어. 2년 후인데 2년 후 같으면 요구 순위도 10%가 나오거든. 10%가 나오면 이런 분자를 뭐로 나누면 될까요? 1.21로 나눠주면 돼요. 1.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2년 후면. 근데 대부분 1년 후 10%가 나옵니다. 그냥. 요 10% 나오니까 요거 그냥 1.1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어떻게 뭘 1.1로 나오느냐? 거기서 실현된 가치가 2억 9,600이죠. 큰 금액이.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는 거야.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을 곱하는 거다. 개발될 확률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험은 개발될 확률을 70%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개발 안 될 확률은 30%가 되는 거죠. 70% 나와 있는 70%를 곱하는 게 아니고 30%를 곱해줘야 된다는 게 초점이다. 그럼 여기에 큰 금액이 2억 9,600, 작은 금액이 1억 1,450. 요거 빼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금액 나왔죠? 그걸 얼마에? 40%를 곱해주죠. 개발될 확률이 60%니까 개발 안 될 확률이 40%죠. 곱하고 요거 1.1로 나누면 돼. 해봐. 2억 9,600 마이너스 1억 1,450 곱하기 0.4 나누기 1.1 그러면 6,600 딱 떨어져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요거는 읽어가면서 그죠? 뭐 보고 자식 할 것도 지문을 읽으면서 그냥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 빼가지고 개발 확률이 60% 나니까 안 될 확률 40% 바로 곱하고 나누기 1.1 바로 하면 돼. 그럼 금액 6,600 바로 나옵니다. 아주 쉬워요. 30초 안에 답을 찾도록 유형을 익혀가고 꼭 풀어내야 돼요. 23번에 주거분리와 주택의 하향 여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저소득층 가구들은 가능한 한 저소득 가구들끼리 인접하여 살기를 선호한다. 미쳤나? 인접하여 살기. 저소득층하고 인접하여 살면 얻어먹을 게 없는데 뭘 주거분리가 왜 생깁니까? 주거분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주거분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고? 외부 효과란 말이에요. 외부 효과. 주거분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기가 고소득층 주거지고 여기가 저소득층 주거지가 아닙니까? 근데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정의 효과가 강하게 발생하고 저소득층 지역은 부의 효과가 강하게 발생하잖아요. 바로 이 외부 효과 때문에
저속형은 저소득인끼리 인접하여 사는 게 아니고 정의 외국가를 획득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하고 인접하여 살기를 선호하는 게 아니고 고소득 근처에 가까이 살기를 선호하는 거야. 저소득형은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정의 외국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고소득 근처에 계속 가까이 가고자 해요. 그러니까 고소득형하고 인접하여 살기를 선호한다는 거지. 그죠? 근데 고소득형은 부의 외국가를 차단을 해야 되잖아. 나쁜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고소득형은 저소득형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의 외국가는 편의가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 외국가는 손실이니까 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 동기에서 비롯된 게 주거분리야. 그러니까 저소득은 가급적이면 고소득하고 인접하여 살아야 좋은 영향을 받는 거지. 저들끼리 그 영시민들끼리 섞여가지고 뭐 맨날 그저 손가락 빨아먹고 살 겁니까? 자기들끼리 인접하여 살기를 선호하게. 이런 것도 딴 거 찍고 있고 물론 답은 그죠. 1번에서 절대 답 안 나옵니다. 이런 걸 답으로 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또 못 찍으니까 내가 보여주는 거야 지금 지문을. 일단 답은 1번이 틀려 있어. 근데 우리 시험은 2, 3, 4, 5에서 답을 요구합니다. 그 2번에 저소득계에게 보정을 주기 위해서 저소득계 소득이 증가했잖아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여가가 상향이 아니고 하향.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 여가가,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상향여가 나타나. 그 2번에 감소하면 상향여가 나와 있네. 그럼 증가하면 하향 여가가 되겠죠, 그죠? 2번이 맞잖아요. 1번이 틀렸으면 2번부터는 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의 소득의 증가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상향,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 요걸 이제 구분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이제 3번 지문에 고소득 지역이에요. 여기 고소득형. 요 고소득 지역에서 보수 비용, 그러니까 주택 수선 비용이죠. 수선 비용이 가치 상승분을 초과해. 수선 비용이 가치 상승보다 더 크면 무슨 여가? 하향여가. 고소득지역에서는 하향여가밖에 발생할 수가 없어요. 고소득지역에서는 상향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고속기, 저속기 순환을 시켜야 여가가 되는 거니까 하향여가밖에 발생하지 않겠죠. 또 저속지역에서는 상향여가가 나타납니다. 근데 저속지역에서는 수선 비용, 개량 비용보다 뭐가 더 클 때?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 주택을 계속 개보해서 고발을 시켜서 고속기 순환을 받아. 그러니까 상향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3번 지문은 바로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고소득층 지역에서 수선 비용이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면 하향여가, 저소득지역에서 가치 상승분이 수선 비용을 초과하면 상향여가 발생하는 거다, 그지? 그다음에 4번에 주택 시장에서 불량 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하향여가 작용을 통해 자원 할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봐. 여기서는 하향여가, 여기는 상향여가 나타나니까 이 여가 현상을 통해서 주택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고속적은 자기가 쓰던 걸 저속계에 물려주고, 저속은 개보수에서 고속계에 순환을 시켜줘. 그럼 주택이라는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죠. 그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으면 시장 실패는 발생을 안 한 거지. 시장 실패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거니까, 그지? 그런 이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야.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고 낮은 소득 때문이죠, 그죠? 소득이 낮음에서 비롯되는 게 불량주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불량주택 문제는 주택 문제가 아니고 소득 문제이다 이 말이야. 소득이 낮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실제는 주택 문제가 아니고 소득 문제예요. 소득이 낮기 때문에 계량 능력이 없고 또 불량주택, 저가주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불량주택이 계속 형성돼 가는 거죠. 그리고 요 또 이제 5번 질문에서 구분할 거. 요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속계 일부 지역은 나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주택이 원래 수준보다 할인되어 거래가 되고, 고소득 지역과 인접한 저속계 일부 지역은 좋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원래 수준보다 여기는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된다. 저속계 일부 지역은 할증 거래, 고속계 일부 지역은 할인 거래되는 겁니다. 요 할인하고 할증이 또 바뀌면 안 됩니다. 딱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가 현상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그래서 답은 전부 다 2, 3, 4, 5번을 수정해서 내겠지만은 또 1번 지문 같은 것도 알아놔야 되겠죠, 그죠? 그럼 고속경은 누구들끼리 어울려서 살기를 선호할까요? 고속경끼리 어울려서 살기를 선호하겠죠. 저속경은 고속경 근처에 가까이 가고자 하지만, 그죠? 고속경은 부의 역할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속형을 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둬요. 24.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부동산 시장은 특성도 있고 기능도 있죠.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는 어떤 게 있어요? 자고가 정량, A를 정량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원 배분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자원을 배분하죠. 부동산은 자원을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사고 팔면서, 그지? 그리고 상품을 또 교환하죠. 교환 기능도 있고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도 있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도 있어요. 양과 질을,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기능이야, 기능. 근데 특성하고 기능은 다른 거죠. 어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 아주 많습니다. 그지? 부동산은 국지적 시장이죠. 국지적, 지역적 시장이다. 또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비공개적 시장이다. 또 상품이 표준화될 수 없는 비표준화된 시장이다. 또 시장이 조직화가 될 수 없는 비조직화된 시장이다. 또 부동산 시장은 금액이 크니까 단기 거래가 곤란하고 매매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시장이다. 또 부동산 시장은 법적인 제한이 아주 과다한 법적 제한이 많은 시장이죠.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만 존재하는 시장이다. 뭐 특성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지? 다 알고 있는 거다. 자, 1번에 부동산 가격은 매수인의 제한가격인 상한선과 매도인의 제한가격인 하한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의 기능 중에 부동산은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뜻하는 지문이라. 근데 매도자가 매도인이 그죠? 야 4억 줄라 4억 줄래? 그러니까 안 줘 임마 이러면서 매수인이 3억 줄게 그러거든요. 거래가 돼서 안 됐어요? 될 수가 없지. 거래는 합의하에 결정되는 게 거래고 그래야 가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지금 매도인이 제시하는 가격과 매수인이 제시하는 가격이 불일치했죠. 그럼 거래도 되지 않고 가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자기가 양보할 수 있는 선까지 가격을 낮춰줘. 좋다. 3억 8천 달러. 그래도 안 사. 그럼 3억 7천까지. 그래도 안 사. 그래? 내가 좋다. 3억 5천까지는 최대한 양보하는데 추구도 3억 5천 이하에서는 안 팔겠다. 그러면 3억 5천 내가 최대로 양보해도 3억 5천 이하로는 안 판다. 그러면 이 3억 5천은 매도자가 제시하는 하한선이 되는 거죠. 3억 5천 이하로는 추구도 안 판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매수자가 3억 줄게 하니까 안 팔아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럼 좋다. 3억 2천 줄게. 그래도 안 팔아. 3억 3천 줄게. 안 팔아. 좋다. 내가 최대 3억 5천까지 지불하는데 추구도 3억 5천 이상은 못 준다. 그럼 이 3억 5천은 매수인이 제시하는 상한선이 되는 겁니다. 그지? 내가 최고 3억 5천까지는 지불할게. 그럼 이 3억 5천은 매수인의 상한선이죠. 매도자의 하한선과 매수인의 상한선은 교차하는 지점. 여기서 거래가 딱 성사되면서 새로운 가격 3억 5천이 창조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옳은 지문입니다. 2번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의의 다수가 아니고 판매자도 소수, 구매자도 소수밖에 존재하는 시장이고요. 또 3번에 조직화는 불가능한 비조직화된 시장이죠. 개별성 때문에. 그지? 그리고 4번에 인재성 등으로 요 4번 지문을 찍으면 안 돼요. 인재성 등에 의해 외부 효과가 야기되죠. 그럼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지. 왜 비효율적이냐?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야기시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잖아요.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외부 효과, 공공재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규모의 경제 이런 게 다 시장 실패인데 시장 실패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네. 그럼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항상 외부 효과가 야기되는 시장이니까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만약에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면 부동산 시장도 완전 경쟁 시장이 되겠죠. 근데 언제나 불안정 경쟁 시장이니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입니다. 또 5번에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국지적이죠. 국지적 시장이나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죠? 그렇다고 해서 동질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가격이 한 개로 형성됩니까? 부동산은 개별성으로 인해 동질적인 가격 형성은 불가능하다 그래야 돼.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시장 아닙니까? 그죠? 한 개의 가격은 절대 형성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질적인 가격이나 있을 수가 없고 전부 가격이나 수익 형성이 개별적이죠. 가격이나 수익 형성을 개별화, 독점화시키게 됩니다. 개별성 때문에. 그지? 25번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론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20 몇 번이고 21번부터가 이제 시장론이죠. 시장론에서는 21번부터 시장론에서는 5개 아니면 6개를 예상하셔야 돼. 이게 효율적 시장에서 한 개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나
여가 현상을 구분하는 거. 여기서도 한계 정도는 예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25번부터가 상어 입지론이죠. 상어 입지론은 2개, 흡보의 확률모에서 계산 문제 하나, 상권 분석 이론을 구분하는 거 1개, 그 다음에 지대 이론과 도시 성장 이론을 합쳐서 1개 아니면 2개. 이러면 뭐 대수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딱 정해져 있어요. 자, 25번에 상권 분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흡보의 확률 모형은 공간적 중심지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걸 설명하였다. 공간적 중심지의 크기, 이 중심지의 크기에 따라서 상권 규모가 달라진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누구 이론이고? 크리스탈러다, 크리스탈러. 크리스탈러가 중심지의 크기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를, 중심지의 크기, 저자, 중자, 고자, 이렇게 중심지의 크기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를 분할하고 있는 이론이 바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그러니까 저차보다는 중자, 중자보다는 고차 중심지가 규모가 더 커요. 규모가 더 크고 기능도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고차 중심지는 저차보다 규모가 크고 기능이 다양하니까 저차라 중차를 포섭한다. 이게 크리스탈러 이론의 핵심입니다. 바로 중심지의 크기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가 달라지는 걸 입증하고 있는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요 크리스탈러 중심지에서는 중심지의 크기, 요 말이 기억이 나야 돼. 바로 저차, 중차, 고차를 뜻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중심지 이론에서는 중심지의 형성 조건으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치 이내에 있어야 한다. 아니죠. 그럼 최소 요시가 더 크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더 적다는 뜻이잖아. 그지? 중심지가 성립하고 형성되려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 이내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중심지가 형성되겠죠. 그다음에 3번에 닐슨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하는가 8가지 원칙을 제시했죠. 3번이 옳은 질문인데 이걸 닐슨의 소매 입지 이론, 소매 상점이 입지할 때 지켜야 될 8가지 원칙을 제시하는 이론이 소매 입지 이론이죠. 또는 점포 입지 8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소매 점포가 지켜야 될 8가지 원칙을 제시한 게 닐슨의 점포 입지 8원칙 또는 소매 입지 이론이죠. 그 8가지 원칙 중에서도 닐슨이 가장 강조한 것은 양립성이다. 양립성, 인접 점포 간에 보완적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근접해 있으면 서로 고객을 주고받고 함께 생존할 수 있다. 닐슨이 가장 강조한 게 양립성이다. 거기까지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네 번째, 크리스탈러의 중심 이론은 도심 내에 유사 업종의 점포가 모일수록 유리한 집재성 점포의 형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 집재성 점포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공간 균배 원리밖에 없다 그랬다. 피터가 주장한 공간 균배 원리. 이 공간 균배 원리에서 점포를 집재성, 집심성, 그리고 산재성, 국부적 집성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점포를 그 집재성 점포를 설명하고 있는 거는 딱 요 한 개밖에 없어요. 공간 균배 원리. 그러니까 흡보의 확률 모형이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든 또 크리스탈러의 중심 이론은 전혀 이런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게 이 이론들의 단점이죠. 그리고 5번에 흡보나 레일리는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중시하나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반대죠. 그러니까 크리스탈러는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나 성립 요건에 초점을 두고 있죠. 중심지가 성립될 때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급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중심지가 또 형성될 때는 한 개라면 원형으로 형성되는 게 좋고 복수로 여러 개가 생겨날 때는 정육각형으로 형성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해서 형성 조건이나 성립 요건, 거기에 형성 과정하고 성립 요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크리스탈러죠. 그리고 흡보나 레일리는 이제 레일리하고 컨버스죠. 레일리하고 컨버스는 두 중심지야, 두 중심지. 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상권을 어느 정도 분할해서 경계점이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이걸 입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흡보는 여러 중심지입니다. 한 도시에 여러 개의 중심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 소비자는 첫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한다. 그러나 아주 규모가 큰 고차 중심지가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 인근에 있는 저차 중심을 지나쳐서 고차까지 물건을 구매하고 온다. 이걸 이제 입증하고 있는 게 흡보죠. 그러니까 흡보는 여러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소비자를 각각 얼마씩 끌어가는가. 레일이나 컨버스는 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소비자를 얼마나 끌어와서 상권의 경계점이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이걸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5번도 서로 반대고요.
재작년에 이제 작년에 답으로 옳은 지문으로 제시된 게 3번 지문이죠. 작년에 답으로 나온 지문이죠. 여기 옳은 지문을 해가지고 나머지 지문이 왜 틀린가를 다 구분하고 계시됩니다. 26번에 요 정해진 계산 문제예요. 인구 5만 명인 도시 인근에 할인 매장이 3개가 있어. 다음의 자료로 흡보 확률 모의로 분석했을 때 C 할인 매장의 시장 점유율 및 가능 매출액을 구하라. 단 공간 매출액 수. 이 단수가 중요해요. 공간 매출액 수는 A와 B는 매출액 수가 2고 C는 1이다. 그리고 1인당 가능 매출액은 10,000원이고 도시 인구의 80%가 대행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전제한다 그랬어. 자, 이 흡보의 확률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고객률을 계산한 문제 중에 가장 어렵게 낸다면 요 유형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 이상으로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요 문제가 풀리면 흡보의 확률 모델에서 나오는 문제는 모두 다 풀린다는 뜻이죠. 고객 유인력, 시장 점유율 똑같아. 이거 어떻게 계산했느냐? 점포의 규모를 그죠? 매장 크기, 매장의 크기. 점포가 이제 점포가 나오면 점포의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 그 경쟁하고 있는 게 도시가 나오면 도시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뭐지? 인구가 되겠죠. 인구에는 비례해요. 그리고 거리의 마찰 계수성에 반비례합니다. 근데 마찰 계수는 대부분 2를 주는데 그죠? 1이 나올 때가 있다 이 말이야. 1. 그 마찰 계수는 대부분 2니까 그냥 우리가 거리 제곱 이렇게 통용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찰 계수가 1이면 거리의 1승으로 나눠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냥 거리로. 근데 지금 이 도시 지역의 주민이 몇 명이고 인구가 5만 명이죠. 근데 5만 명 인근 도시에 A 할인점, B 할인점, C 할인점 3개가 있어. 그런데 이 5만 명 인구 중 80%가 A, B, C 3개의 할인점을 이용한다 이 말이야. 80%면 4만 명이 A, B, C 할인점을 이용하겠죠. 근데 4만 명인데 1인당 월 매출액이 얼마? 10,000원이라고 그랬죠. 10,000원. 그 10,000원이니까 이 도시 전체 매출 규모가 얼마고? 월 4억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C 할인점을 몇 프로가 가고 요 C 할인점의 월 매출액이 얼마가 되겠냐를 구해봐라 그 말이다. 그지? 그럼 이 할인점이 3개가 나왔으니까 3개의 인율을 다 계산해 가지고 전체에서 C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아주 간단하죠. 지금 A는 매장 면적이 2,500, 그다음에 거리가 5, 그다음에 B는 매장 면적이 4,900, 거리가 7, 그리고 C는 매장 면적이 2,000이고 거리가 10이에요. 근데 요 거리의 마찰 기수 승으로 매장 크기를 나눠야 되죠. 근데 A하고 B는 마찰 기수가 2이고 그랬고 C는 마찰 기수가 1이다 그러니까 10의 1승으로 나눠야 돼요. 이건 여기에 10의 제곱이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다. 그럼 A하고 B는 마찰 기수가 2니까 제곱으로 나눠야죠. 그러면 2,500 나누기 25니까 이거는 얼마고? 100이고 4,900 나누기 49니까 이것도 100이지. 근데 이거는 2,000 나누기 10이란 말이야. 100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10의 제곱이 아니고 10이다. 1승이니까 그지? 그럼 이거는 200이죠. 그럼 A, B, C 전체 입력이 400이 나왔는데 그 400 중에 C가 200을 찾아오고 있으니까 C가 2분의 1이죠. 50%. 그럼 A하고 B는 400 중에 100씩이니까 4분의 1, 25%씩 시장을 점유한다 이 말이네. 그지? 그래서 C의 시장 점유율은 몇 프로? 일단 50%가 나왔어요. 그지? 그리고 이 도시 인구 5만 명 중에 80%인 4만 명이 요 ABC 할인점에서 구매를 하는데 이 1인당 10,000원씩 구매를 하니까 월 매출액이 4억이야. 이 전체 요 도시의 매출액이. 근데 그 중에 50%가 C 할인점의 매출액일 거 아닙니까? 이제? 시장을 50%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의 50%니까 C 할인점의 매출 규모는 2억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C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은 50%, 매출 규모는 2억 이렇게 돼야지. 답이 2번인데 2번 맞췄어? 눈빛이 더 흐려하구나. 이 정도 이제 풀어야 됩니다. 이거 나오는 거니까. 27번에 지대 이론 및 도시 내부 구조에 관한 설명을 드린 거.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주로 고용기가 많은 도시인가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한다. 이 동심원 이론하고 선행 이론의 핵심. 동심원 이론은 저소득층이 도심에 입주한다. 근데 선행 이론은 고소득층이 도심에 입주하는 거죠. 이걸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1번에 동심원 이론에서는 저소득층이 고용기가 많은 도심에 입주하죠. 근데 2번에 선행 이론에서는 보자. 선행 이론에서 점유지대는 중심 업무지구의 직장 및 생활터전이 있기 때문에 중심 업무지에 근접하여 구조하는 지대를 점유지대 또는 전위지대라고 하는데요. 자, 1지구가 이제 1지구. 요게 이제 중심 업무지역이죠.
그다음에 2지구가 뭐야? 점이지대. 점이지대를 전이지역이라고도 하죠. 그지? 그리고 3지구가 뭡니까? 저소득층 지역이죠. 그리고 4지구가 고소득층 지역이죠. 그리고 5지구가 통근 지역이죠. 이렇게 해서 1지구부터 5지구까지 지구가 5개의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 발달한 이론은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이잖아요. 이건 선행 이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에서는 전이지역, 이 점이지대가 바로 요 1지구 바로 옆에 여기에 입지한단 말이에요. 여기 도심 한복판에. 그죠? 왜 그래요? 가장 못 사는 빈민들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이유는 생활투쟁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야. 고용기회가 도심이 많기 때문에 그죠? 일자리를 쉽게 얻어서 쉽게 생계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심 한복판인 중심지역 바로 인접해서 이지구인 전이지대가 인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설명하는 이론은 선행 이론이 아니고 동심원 이론이야. 그러니까 2번이 이제 틀려 있고요. 동심원 이론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고, 선행 이론은 동심원을 약간 수정해서 소도시가 이제 조금씩 커지면 요 중심 지역을 기점으로 교통 노선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교통축이. 근데 이 교통축을 따라서 성장하는데 그 모양이 완전한 동심원은 아니고 동심원에서 약간 변형이 됐죠. 원을 약간 변형한 모양. 그런 모양이 되는데 이 모양이 마치 부채를 닮았단 말이야. 그래서 부채 선자를 써서 선행이라고 한 거죠. 그죠? 부채꼴 모양 또는 교통축을 따라 요 말이 나오면 이제 기계적으로 선행이론 하는 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그 T넨의 위치지대에서를 한 번 더 강조한 거야. T넨의 위치지대에서는 중심지까지 농업지대가 가까이 위치한다면 수송비가 전략되니까 지대가 높고,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수송비가 증가하니까 지대는 점차 감소한다. 그래서 지대를 결정하는 요인이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게 T넨의 위치지대 쓰리죠. 그죠? 그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게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라 똑같은 겁니다. 바로 수송비, 교통비에 따라 지대가 그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샬이 주장한 준지대하고 그 파레트의 경제지대는 다른 거죠. 물론 뒤에 나와요. 경제지대는 토지에서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지만 준지대는 기계나 기구와 같은 내구 생산 설비에서 단기에 공급되기 전까지 딱 한 번만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초과인이 준지대 아닙니까? 그지? 이거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영구적이 아니고. 그러면 5번에 다액 시비노에서 왜 다액이 성립하는가? 요 이유가 동종 활동 간에는 서로 모인단 말이야. 집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서로 다른 활동 간에는 흩어져요. 입지의 비양립성. 다른 말로 분산 입지. 같은 말이라. 동종 활동 간에는 집적해서 모여서 이익을 추구하지만 서로 다른 이종 활동 간에는 분산 입지하기 때문에 핵이 여러 개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이유를 서로 바꿔요. 동종 활동 간 분산 입지하고 이종 활동 간에 집적 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나와. 이게 이유가 절대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포인트가 딱 정해지는 거야. 시험 포인트가. 27번도 2번 지문을 잘 기억해야 돼. 이거는 동심원 이론에서 이제 점이지대가 바로 중심원 지역 바로 옆에 여기 입지 않는 걸 설명하고 있는 이론. 이거는 동심원 이론이지 선행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지구의 저소득 빈민들이 있죠. 그래서 아주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어디에 입지한다고? 도심에 입지한단 말이에요. 동심원 이론은. 근데 선행 이론은 이게 교통축인데 이 교통축이 도심 부를 때 심장부. 여기에 가장 먼저 누가? 고소득층이 입지를 하는 겁니다. 고소득층이 도심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으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의 어디에? 반대편에 입잖아요. 반대편. 서로 반대편에 입지해서 소득이 다른 개끼리 주거지역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걸 입지하고 있는 게 선행 이론이죠. 그다음에 28번에 다음 같은 지대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이거는 그죠? 그 세 번째 지문에 답이 있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지문을 읽어보면 이거 대충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지대는 자연적 기회를 제공하는 반대가 앞으로 토지 소유에게 지불하는 대가. 그러니까 그 자연적 기회를 제공하는 반대 급부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임대료가 지대 아닙니까? 그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는 임대료죠. 그리고 이 지대는 토지 이용자로부터 얻는 순소득인데 그 순소득을 뭐로 규정했다? 잉여,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봐요. 잉여나 불로소득이 같은 말이죠. 공짜이. 누가? 고전학파들이. 그래서 고전학파들은 지대를 잉여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지? 불로소득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두면 형평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잉여인 불로소득을 세금을 부과해서 토지세를 부과해가지고 환수할 수 있다면 토지에 있는 모든 조세를 다 철폐해버리고, 여기 세 번째 집은 나오잖아.
토지에 있는 토지가치세 요 세금 외에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 그리고 토지가치세 요 한 개의 단일 세금만 남겨놔도 정부가 100% 세금을 충당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 단일세론 아닙니까? 토지 단일세론. 세 번째 질문에 토지 가치에 대한 조세 이외에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 여기에 답이 있는 거야. 그럼 모든 조세를 철폐해버리면 토지 가치세 한 개의 단일세금만 남죠. 그걸 주장한 사람이 바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이다. 이 애들아 그 마르크스와 뭔 상관이 있네. 헨리 조지 얼마나 멋진 놈이라고 조지 해컨대 그 얘기했는데 그죠? 마르크스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절대지대에서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 원인이다. 토지만 소유하면 무조건 지대는 발생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로서는 땅만 갖고서는 무조건 지대는 받을 수 있죠. 고로 한계지에도 지대는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니까 모든 토지의 지대는 절대적으로 다 발생한다. 그래서 절대지대설. 이게 이제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 원인이니까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 요게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이게 나와야지, 그지? 아무 데서나 마르크스 자꾸 이 멋진 놈이야, 이 헨리 조지. 아, 자식 조지. 아주 멋진 놈이죠. 사회적으로 아주 호평을 받은 운동이죠.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이. 나중에 또 뒤에 나오겠지만, 그죠? 왜 이 운동이 호평을 받았냐?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탈, 그냥 비탈력 하지 말고 완전 비탈력이니까 조세를 부과해도 공급자가 세금을 다 부담하지 수요자의 세금을 전혀 증가를 못 시켜요. 그래서 공급자인 토지 소유자가 획득하는 지대를 그대로 다 환수해 가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정책적 효과가 100% 나타나고 또 공급이 완전 비슷할 때는 공급량의 변화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 토지의 공급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금이 아주 효율적인 세금으로 평가되면서 사회적으로 호평을 받은 운동이 바로 토지 단일세 운동입니다. 이걸 주장한 학자 헨리 조지. 요거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그대로 한 문제로 나온 거예요, 요게.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요게 나왔는데도 틀린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건 헨리 조지 다 맞춰야지. 이거 마르크스 찍지 말고 좀. 29번에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아노스의 입찰 지대 옥션이 뭡니까? 도심에서 이제 외곽으로 갈수록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들이 있잖아, 그죠? 그 여러 개 산업들의 지대 옥선을 한 개로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도심일수록 지대가 높단 말이야. 근데 요 가장 높은 도심일수록 지가도 높고 지대도 높아요, 당연히. 근데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도 하락하고 지대도 감소하는 거죠. 근데 요 위치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업종은 상업이죠. 그리고 요 위치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이 주거산업이지. 또 요 위치에서는 상업주거 다음으로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공업이죠. 그 맨 외곽 쪽에 농업이 위치하죠. 그래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이 4개의 산업별 지대곡선이 있죠. 상업의 지대곡선, 주거산업의 지대곡선, 공업의 지대곡선, 농업의 지대곡선이 있잖아, 그죠? 요 여러 개의 산업별 지대곡선을 하나로 연결한 요 상층부의 곡선, 요 곡선을 뭐라 해? 이걸 입찰 지대곡선이라 한단 말이야. 아니?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별 지대곡선을 하나로 연결한 겁니다. 아니? 여러 개의 산업별 지대곡선을 연결한 곡선을 입찰 지대곡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준지대는 단기에 일시로 존재하는 초과인이죠. 근데 경제지대는 토지에서 영구적으로 발생한단 말이야. 아니?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지? 영구적이냐 일시적이냐 이걸 가지고 준지대인지 경제지대를 구분하셔야 돼요. 리카도는 차액지대에 있어서 차액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물어봤다. 비옥도의 차이 수학 제한 법칙이죠. 그러니까 비옥한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비옥도가 높을수록 수확량이 많고 그래서 지대가 높아지는데 비옥도가 줄어들면 수확량도 감소하니까 지대가 낮아진다. 그래서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리카도의 핵심이죠. 4번에 차액지대설은 리카도가 주장한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다 말이야. 잉여가 아닌 게 아니고 경제적 잉여,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이제 절대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용이다. 지대는 토지라는 생산소에 부과되는 정당한 비용이다. 그래서 절대지대설은 지대를 생산비, 차액지대설은 지대를 잉여, 불로소득으로 규정을 했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틀려있고 반대로 설명했으니까. 절대지대설은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 원인이다. 그로 토지만 소유한다면 무조건 지대는 발생하니까
한기지도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지대는 모든 토지에서 절대적으로 다 발생해. 그래서 절대지대설이라고 명명을 한 것 아닙니까? 그지? 그다음에 30번에 상업 입지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애플봉 교수의 소비자 분포기법은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이나 판촉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분포기법은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가 있어요. 대상 점포가. 그러면 이와 유사한 다른 점포를 하나 선정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게스라는 청바지 매장을 하나 운영하고 돼요. 그럼 이와 유사한 리라는 청바지 점포를 선정해가지고 이 리라는 청바지 점포를 방문하고 나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 점포 앞에서 소비자의 거주지를 도면서 계속 이렇게 표시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소비자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대충 어느 정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상권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된다. 이런 걸 육안으로 파악해 내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소비자의 분포도를 도면서 표시해 가면서 상권의 규모를 육안으로 파악하고 또 판촉 전략 수립에도 활용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점포 입지를 결정해서 활용하는 아주 실무적인 상권 분석 기법이 바로 소비자 분포 기법이죠. 그리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현대적 대도시처럼 동일 상권의 동종 상점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나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중심지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경쟁하고 있는 두 중심지가 있을 때 두 중심지 간의 상권의 경계점이나 분기점이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그게 인구수의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렇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은 작은 중심지에 좀 가까운 지점이 경계점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하는 두 중심지 간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레일리하고 컨버스 이론입니다. 근데 아까 허퍼는 대도시에서 여러 개의 중심지가 존재할 때 여러 개의 중심지 중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중심지를 선택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적당한 거리의 고차 중심지를 아시면 고차 중심지를 찾아가서 물을 구매하죠. 그 허퍼의 이론은 여러 중심지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에요. 근데 레일이라든가 컨버스는 두 중심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아까 내 그림 그려줬지? 그러니까 이것도 하자가 없죠. 그 다음에 3번에 레일리의 소멸 법칙은 A하고 B 도시가 있는데 A가 B보다 커요. 그러면 A가 소비자를 더 많이 끌어가지. 그럼 A에서 좀 멀리 떨어진 것, 작은 도시인 B 쪽에 가까이 그 상권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허퍼의 확률 모형은 상점이나 소비자 또는 거리 모든 특성을 포함해가지고 아까 시장률을 간단하게 그냥 매장 면적을 거리 맛적 계산으로 나눠버리니까 시장률이 간단하게 계산됐잖아요. 그죠? 아주 간편하게 시장 점유율이나 고객 유인율을 추정해낼 수 있는 게 허퍼의 확률 모형입니다. 그러면 확률 모형에 따르면 전문 품종의 경우 일상용품 중보다 공간 맛적 계수가 작다 그래야 됩니다. 큰 게 아니고 공간 맛적 계수는 거리에 대한 저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전문품은 그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거리에 저항 없이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사갖고 온단 말이야. 저항 없이. 그러니까 전문품이 무슨 점포? 전문품이 뭐? 유명 상표를 취급하는 고급 점포를 전문품이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표가 유명하고 누구나 알아두니까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고자 한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찾아가서 물을 구매하죠. 그래서 전문품의 가장 큰 특징이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찾아가서 큰 돈 주고 사갖고 온다니까. 그럼 거리에 저항 없이 찾아간다는 뜻이죠. 거리에 저항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저항이 없으니까 맛살 요소가 작아진다 이 말이야. 근데 생활 필수품 일용품 중은 그죠? 거리에 저항을 매우 강하게 받아요. 담배 한 갑 사야 되고 요구르트 하나 사야 되는데 차 끌고 50km 가서 사갖고 와야 된다. 더러워서 안 먹고 말아요. 그냥 자. 나도 내가 하루 종일 자다가 담배를 10가지 피우는 사람인데요. 자는 중에 10가지 반갑을 피워요. 근데 담배가 다 떨어지잖아. 그죠? 근데 편의점이 200m 걸어가면 편의점이 있어요. 그까지 걸어가기 싫어서 안 피고 그냥 잡니다. 억울하지 마. 억울하지 마. 200m 떨어져서 안 간다니까. 그 정도로 저항을 심하게 받는다는 뜻이죠. 그죠? 그냥 우리 집에는 쌓여 있어요. 소주하고 담배가 딱 그냥 쌓여 있습니다. 늘 떨어지기 전에 딱 보충을 해요. 다 떨어지기 전에. 혹시 자다가 나갈까봐. 그지? 떨어지게 딱 보충을 해놔야 돼. 담배 한 보로 그냥 소주 4병 그냥 필수적으로 딱 구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용품은 마찰 계수가 크고 전문품일수록 마찰 계수가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31번에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수를 나타낸 표인데 입지 계수가 높은 수로 나타낸 거. 요거는 쳐다보자마자 답 1번 나와야 되지. 동행 모의고사에서 한번 봤잖아.
똑같이 냈잖아. 순서도 안 바꾸고. 그럼 보자마자 나야지. 입지 계수는 전국 고용 비율에서 특정 지역의 고용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근데 A, B, C 세 도시의 섬유 산업의 입지 개수가 큰 순서로 나열해 봐라 그랬는데, 지금 전국을 보면 전국은 2,000명 중에 1,000명이 섬유 산업에 종사하고 있죠. 그럼 전국은 몇 프로고? 50%가 섬유 산업에 종사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제 지역 비율만 구해가지고 요 분자의 값이 클수록 입지 개수가 큰 값이 나오겠죠. 분모는 다 전국 비율이니까 분모는 전부 다 50%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지? 전국 비율이니까. 그럼 분자는 이제 지역 비율로 가는데 A 지역은 보니까 400명 중에 240명이 섬유산업에 종사네. 400명 중에 240명이니까 60%가 섬유산업에 종사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5분의 6이니까 1.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B 도시는 500명 중에 250이니까 50%가 섬유산업에 종사네. 그러니까 입지 개수가 1이 나왔고, C 도시는 500명 중에 200명이니까 40%가 섬유산업에 종사네. 이거는 5분의 4니까 0.8이 나왔으니까 입지 개수가 큰 순서 A, B, C 순서가 되겠죠, 당연히, 그지? 분모는 50%로 똑같기 때문에, 그죠? 분모가 50% 똑같다면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입지 개수도 당연히 커지는 겁니다. 분자가 클수록, 그지? 그거 60, 50, 40이니까 A, B, C 순서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이 뭐 31번 같은 경우는 한 3년 단위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는 아마 내 예감에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년 정도에 아마 출제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30회 때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33회 정도에는 출제될 수 있는데 올해는 좀 가능성 적다고 보고 유형만 좀 익혀놔요. 여기까지가 이제 31번까지가 시장론입니다. 시장론이고 32번부터가 정책론이 되겠네, 그지? 정책론 조금 쉬었다 하자고요. 그래, 쉬어 그럼.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